저는 IT 업계에서 35년 이렇게 있다가 2021년도에 리타이어를 했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고대 근동학에 빠져서 3년째 고대 근동학을 연구합니다. 2차 추사평론 강의는 2016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4차 산업혁명 용어 자체도 없었을 텐데,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 기독교인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평화다. 하여튼 이런 거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데, 창작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보기가 힘들다. 창작, 음악 작곡이라든지 미술이라는 것들, 우리가 창작에 대한 부분은 AI가 아직 그게 붙어져 있는데, 창작의 부분에 대한 걸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2016, 2017년. 앞으로도 어떻게 튈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말씀과 세상과 교회를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PhD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도 세상을 잘 모르거든요. 지금 세상은 거의 테크놀로지가 반 이상입니다. 좀 테크놀로지 모르면 세상의 반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핸드폰을 잘 못 쓴다 그러면 반 이상을 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핸드폰 진짜 못 쓰는 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앞으로는 AI 같은 거 못 쓰면 이제 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챗GPT를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챗GPT가 뭔지는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장모님이 전문가인데 챗GPT를 많이 쓰시는 분이죠. 번역하는데 많이 쓰시는. 그렇지 않은데 챗GPT가 엄청나게 거짓말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좌우지가 다 테크놀로지. 좌우지가 다 테크놀로지. 그 테크놀로지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나눠지고, 이미 나눠지고 있고 앞으로 뒤에 더 나눠지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테크놀로지를 모르더라고요. 알려고 노력도 잘 안 해요. 새로운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알고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이런 새로운 것만 나오면은 요한계시록을 들먹거리면서 종말이라고 할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알려면 또 많은 테크놀로지와 사이언스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지금 이제는 진짜 세상을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챗GPT 잘 쓰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장모님이 이제 챗GPT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챗GPT 처음에 좀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일반 명사처럼 돼버렸어요. 챗GPT. 저는 지금 참고로 챗GPT를 학교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논문 쓰는데. 제가 ESL로서 영어를 잘 못하는 1세대잖아요. 1세대. 지금 미국 대학에서 논문을 일주일에 한 20페이지 이상 30페이지 있어요. 영어로. 일주일에 20페이지에 있어 30페이지씩 영어로 논문을 써요. 근데 제가 우리 반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 왜 그러냐? 챗GPT 제일. 챗GPT 써서 이 논문을 써도 교수한테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써가지고 했는지. 안 걸리게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그런 방법을 알고 싶어요? 뭐다 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설교 논문 제가 한 5분에서 10분이면 완성합니다. 설교 논문. 그걸 완전히 소화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 공부 끝나면은 책을 18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되는 책을 3개월이면 한 권씩 쓸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챗GPT 무지하게 잘 써가지고 책을 1년에 30권 된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챗GPT 잘 쓰는 그룹과 못 쓰는 그룹을 나누십니다. 잘 쓰는 그룹이 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못 쓰는 그룹이 이런 거 가르쳐줄 때가 잘 없는데 이게 랭게이지 모델인데 아까 장모님 말씀하셨듯이 이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여기 블랙박스 결과는 나오는데 저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근데 저거를 이제 원천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자우지간 연계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끔을 만들어 놨는데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 만드는 사람도 모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무서운. 그러니까 이것을 넣고 아웃풋이 뭐가 나오게끔 사람이 유도할 수 있는데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여튼 지금 이 챗GPT 같은 그런 이 언어 모델이 나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보다는 더 크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핸드폰보다도 크고 또 인터넷 발명보다도 크다. 언어 모델.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챗GPT로 따라서 4.0이거든요. 4.0. 4.0 쓰시는 분 있으세요? 4.0 쓰세요? 그 다음에 소넷이라는 거 써보세요. 소넷. 클라우드에서 나온 소넷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챗GPT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챗GPT 있고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고 라마라는 것도 있고 또 클라우드라는 거 스테이크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거의 한 20개 이상이 다 그렇게 있다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반인데 어떤 부분에 또 강점을 나타내고 어떤 부분에 약간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챗GPT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모르죠. 제미나이, 구글에서 나온 거 제미나이 이런 건 아직 안 써봤는데 3가지를 비교해서 보니까 챗GPT가 4.0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소넷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도사가 얼마 전에 가르쳐줘가지고 써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다르요. 그리고 번역에 대한 거는 챗GPT하고 구글 트랜슬레이터하고 하나 보시고요. 빅데일이라는 거에 있어요. 하여튼 이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비교해서 써보니까 현재까지로서는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C 정도 되고 빅데일이라는 게 한 B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챗GPT가 A 챗GPT가 번역. 근데 그 한 번 번역한 거를 또 다른 AI로 돌리면 굉장히 여러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정도의 어떤 거는 좀 간단하게 문장으로 만들고 좀 어렵게 학술적인 문장으로 만들고 물론 이건 다 지금 영어 얘기입니다. 한국말 얘기 안 해서 영어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자기가 동의에 맞춰서 얼마든지 문장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화 번역을 여러 편을 영화 번역을 했어요. 영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막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AI를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영어로 다 캡처를 합니다. 그렇죠? 대본 없는 상태에서 영어로 막 말하는 거를 다 그거로 문자를 캡처를 해요. 그거를 한국말 불러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막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영화가 나오면서 한국말이 나와요.
우리 조도사가 잘한 2주, 3주 정도면 2시간짜리 영화가 자막이 딱 나오는데 아주 퍼펙트한 한글 번역이 되게 나와요. 게다가 또 그거 10개월씩 걸렸어요. 10개월. 헐리우드에서 영화 자막 가는데 10개월쯤 걸리고 돈으로는 한 5만 불, 6만 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혼자서 저렇게 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은혜 한인교회에서 그 선교대회 때 제가 뭘 해서 사람들한테 AI를 알려줘가지고 좀 이렇게 관심을 끌까 하다가 그 은혜 한인교회 한경 목사님 목소리를 따가지고 그거를 5개의 국어로 나우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다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경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어 되게 못하시는 분인데 영어 못해요. 더군다나 무슨 뭐 러시아 말을 하겠습니까? 중국어를 하겠습니까? 태국어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5개 국어를 해가지고 한경 목사님 목소리를 쫙 나가니까 선교사들이 거기 전부 다 문구가 하여튼 많이 났어요. 그거를 그런 걸 했는데 이게 목소리가 똑같이 자기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15초 정도만 자기 목소리를 하면 AI가 다 흉내를 냅니다. 목소리 똑같이. 앞으로 뭐 예에서 딸내미 목소리로 아빠 나 돈 필요해. 돈 송금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속지 마시라. 그런 PC 하는 게 앞으로 가능해. 보이스렉션. 이렇게 해서 이런 랭귀지 모델 챗GPT 말고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AI 프로그램을 도사같이 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도사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 완전히 거의 천재급으로 AI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이런 플랫폼을 다 모아서 한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각각을 다 따로따로 쓰려고 그래봤어요. 다 따로따로. 그럼 따로따로 돈 내야 되고 따로따로 다 써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플랫폼 속에 이게 다 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군데다가 집어넣으면 챗GPT 4.0은 이런 결과를 주고 뭐 소원에서 이런 결과를 주고 또 다른 제미나이는 이런 결과를 주고 그 결과를 다 받아다가 제일 좋은 거를 갖다가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 나를 만나자고 그러느냐 투자자를 구해야 지금 몇 천만 원씩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누구를 연결시켜드렸는데 장로님 많이 카바를 했으니까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테크놀로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까지 난 소개를 해드립니다.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생긴 로봇 이거 전제에 붙었어요.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실제로 공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공장이 투입돼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다. 휴머노이드가. 그 다음에 군인 로봇입니다. 군인 로봇. 그걸 이미 중국에서 군인 로봇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총도 써요. 로봇들은. 앞으로 인명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사람을 투입하고 인명살상이 되잖아요.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거 경쟁이 붙은 거겠지. 군인 로봇. 아마 지금 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어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어나면 저걸 투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나아요. 이거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아마 3년에서 5년이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빌리버나 섹스로. 근데 이거 나오기를 기다린 사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혼자 사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적적하니까. 반드시 뭐를 이런 성적인 걸 하지 않더라도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씩 다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중에서 이렇게 사람의 인체를 비교해서 AI는 머리에 해당되는 거고 AI는 머리에 해당되는 거고 이 각종 센서들 이런 디바이스들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로봇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거는 피해 역할을 하는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그야말로 결정이 나오거든요. 빅데이터야말로 저희 이제 21세기 석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석유보다는 지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나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에 대한 부분은 이 미국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거의 다 영어로 생성이 됩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땄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무슨 뭐 중국말 쓰겠어요. 중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은 굉장히 작은 거고, 영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은 엄청나다. 엄청난 데이터가 계속 쌓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를 쓰는 강점이, 이게 중국 같은 나라가 따라오겠냐. 물론, 로봇을 만든다든지 이런 하드웨어 기술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는 때문에, 이런 컴퓨터 필드에 있어 보지 않으신 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뭔지 잘 개념이 안 되죠.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우리가 그냥 쉽게 쓸 수 있다. 돈만 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거예요. 다 우리가 그런 거를 살 필요 없이 쉽게 빌려 쓸 수 있다. 그런 거를 제일 잘하는 업체가 지금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 돈을 버는 거는, 뭐 아마존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는 이거 세발이에요. 그건 하루도 아니야. 전체 아마존이 수입에서 3%, 5%. 진짜 돈 많이 벌어들이는 건 저 컴퓨터 빌려주고 버는 거예요. 아마존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큰 기업들은 아마존의 컴퓨터를 다 빌렸습니다. 한 60% 이상 시장을 담아서.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이 구글. 그 다음이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이 가져가고, 저거는 완전히 한국을 낳는 거인들, 한국을 낳는 저거는 긁어보는 거예요. 컴퓨터 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인체를 돌리게끔 이제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창작 부분, AI의 활용도가 창작 부분이 참 어려울 것이다. 이게 참 AI가 잘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창작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음악 작곡 같은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베이토벤 작곡을 하면 그대로요. 하루에도 몇십 곡씩 작곡을 하는 베이토벤하고 똑같이 사람이 들으면 이게 베이토벤이 작곡한 건지 AI가 작곡한 건지 인간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랩터나 화가가 그린 그림인지 AI가 그린 그림인지 인간이 안 될 정도로 AI가 그림이죠. 이 대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AI가 그려가지고 상을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창작에 있어서 이거다. AI가 작곡하는 거는 이미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AI가 작곡한 거를 가지고 다 연주하고 그렇습니다.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은 AI의 대부라고 일컬을 정도로 정말 AI 발달에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마지막에 구글 이사를 떠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AI를 이렇게 함부로 후회한다. 앞으로 AI가 어떻게 칠지 모르겠다. 너무 무섭다. 이러고 떠났어요. AI가 이렇게 떠났어요. 그 반면에 얀 루큰이라는 사람이 생긴 것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겼는데, 저 사람은 긍정적으로 했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죠? 부정적으로 보세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샘알트만이라고 챗GPT 만든 그 천재 같은 프로그램.
챗GPT 9.0이 되면은 이 챗GPT 평가가 안 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만든 사람 자체가 9.0이면 제가 볼 때 3년이면 9.0 나와야 걸려. 3년이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4.0인데 거의 1년에 2버전씩 뛰고 있어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무한 경쟁에 붙었어요. 기업끼리 저 AI에 사활을 걸고 지금 경쟁을 합니다. 어느 기업이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플, 아마존, 내노라는 기업들.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는데 뭔가 만들어 놓죠. 테슬라까지. 이런 업체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돈을 무시하게 갖고 있다.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거기다가 인력, 수백만 불짜리 연봉을 줘도 될 만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들이 저기 수두룩 항상 뭔가 만들어내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천재부터 프로그램을 우리 다니다가 진짜 뭐를 못 만들어내겠어요. 그 기업들이 지금 무한 경쟁에 돌입했대.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 AI 개발을 전부 동시에 6개월만 스탑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6개월만 스탑하자. 근데 그 6개월 스탑하는 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서로 경쟁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그 성경의 스토리가 구약의 성경 스토리가 굉장히 구약의 성경 스토리하고 비슷한 옛날에 이런 신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신화적인. 무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모세의 그 태생 이야기도 있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있고, 요셉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성경이 나의 스토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옛날 그 전설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것들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갖다 매긴 거야, 이 스토리를.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이런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이런 그 스토리들을 많이 갖다 매겼다고 얘기하는 그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챗GPT 써보니까, 아, 맞다. 성경은 그런 데서 매긴 거다. 이렇게 논조를 그거 왜 그러냐? 그런 학자들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주 거짓말을,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세하니까, 그게. 그런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우세하니까 그걸 갖다가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에 와가지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챗GPT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나 저런 레포트들을 갖다가 굉장히 신뢰하고 따를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야 챗GPT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상당히 신뢰를 준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거를 국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교묘하게 거짓말. 교묘하게 있거든요. 이제 DNA 얘기를, 이 테크놀로지 얘기를 좀 짚어주고, 결국은 제가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DNA 얘기입니다. 인간 지노 프로젝트라고 2003년, 2004년도에 했죠. 기억나시죠? 사람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는 거. 그 프로젝트가 걸린 시간이 한 10년 넘게 걸렸어. 한 13년 걸렸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돈도 30억 달러 이상.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지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2명 중에 한 사람. 총책임자 2명 중에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는 학자입니다. 믿는 과학자인데 그게 이제 지노 프로젝트. DNA를 분석합니다. 근데 지금 DNA를 분석한 게 옛날에 13년 걸렸고 돈도 30억 달러씩이나 들었지만 지금 어떤 시대가 와 있는지 아세요? 저거 분석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그리고 돈도 100불에서 300불만 주고 동안 사람이 모든 유전자 정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프린트아웃해서 줘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보고 내가 앞으로 10년 후면은 뭐 암에 걸릴 확률이 있대. 우리 애가 새로 태어나는데 우리 애가 뭐 좀 뇌가 좀 이상하다 나와 있어. 암 인자가 좀 있다고 나와 있어. 얘가 좀 다운 증세가 좀 있다고 되어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DNA 이 생명공학이 AI하고 연결해서 그런 거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새로 태어난 애가 다운 증후군에 걸릴 것 같고 암인자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거를 가르쳐. 어떻게 해결해? 닥터하고 상의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닥터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DNA 편집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주고라도 우리 애를 위해서 하겠죠. 뭐 어떻게 돼요? DNA가 바뀌는 거예요. 형질이 바뀌죠. 그리고 그 애가 그 다음 DNA 형질이 바뀌고 그 다음에도 또 DNA 형질이 바뀐 상태로 나타나요. 그래도 이거는 좀 나은 케이스로 쓸 수가 있어요. 멀쩡한 애를 좀 더 나은 애를 만들기 위해서 DNA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걸 보고 맞춤형 아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 베이비. 디자이너 베이비 시대가 지금 완전 들었어요. 아직은 각 정부가 막아요. 못하게. 저거 했다가는 이제 깜빵이 나고 벌금도 내리고 못하게 막아요. 앞으로도 막을 수 있을까요, 저거? 앞으로도 막을 수 있을까요? 증명이 되겠어요? 네. 아니, 증명이 안 되죠. 증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처음에 사람의 얼굴, 여자들이 성형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말세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알아보겠냐? 그렇게 묻고 그랬죠. 하도 보편화되니까. 성형하는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보편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경각심 가져야 돼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질문을 이따 Q&A 시간에 1시간이 있어요. 자, 지금 30억 달러씩가 걸린 이런 DNA가 지금 100달러에서 300달러. 이미 이거를 시작한 젊은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DNA 그걸 시퀀싱이라고 불러요. 유전자 해독. 이거의 기계도 지금 점점 기계 값이 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값이 싸집니다. 이거를 실제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 방법을 보고 크리스퍼 캐스퍼9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유전자 가입법, 유전자를 떼내고 나쁜 유전자를 떼내고 좋은 유전자를 배치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니퍼 도드만하는 여자가 코드 브레이커라고 썼죠. 제니퍼 도드만하는 여자가 2년 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저 유전자 가입법을 개발했어.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제니퍼 도드나보다 한국의 김진수 교수가 훨씬 앞섰어. 그리고 훨씬 더 정교하게 잘해. 그런데 역시 힘에서 밀렸어. 노벨상은 저 여자가 받았어. 미국 사람이거든요. 버클리 출신. 밀려났어요. 김진수 교수. 훨씬 정교하게 잘하고 훨씬 먼저 했고 훨씬 나은 방법을 쓰고 그래요. 뭐 어쨌거나 이게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 시대가 활짝 열리면 멀쩡한 애도 키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대머리인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눈동자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눈동자 색깔 좀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머리카락 색깔도 좀 바꾸고 싶다. 라든지. 이 조금 더 지나면 머리를 좀 아이디어를 좀 높게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해지면 언제까지? 2030년이면 다 가능해집니다. 이미 눈동자 색깔하고 머리카락 색깔 이런 거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별까지 바꾸고.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수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명. 하버드의 저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수명 연장을 위해서 저분이 고안해낸 저분 방법이 저분의 이론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뭐냐? 노화라는 것은 질병이지 자연현상이 아니다. 질병, 노화는 질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질병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위에다가 실험을 했어요. 늙은지를 갖다가 젊은지로 만들고 또 젊은지를 갖다가 다시 늙은지로 만들고 그 실험에 성공했어요. 저 손 비교 한번 보세요. 저 타임지에 나온 거예요. 그럼 늙은 사람의 저런 손을 갖다가 이게 젊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노화의 종말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고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레이 커즈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레이 커즈왈이 그러면 2045년에 한 대의 슈퍼컴퓨터가 인류 전체 70억 8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쳐먹어서 컴퓨터 한 대가 훨씬 더 낫다. 그런 시대이고 영혼 불멸의 시대가 온다. 라고 얘기한 게 2045년. 영혼 불멸의 시대가 온다. 사람은 영구히 산다. 2045년까지 기다리면. 네? 근데 요즘에 와서 Singularity is nearer 라는 책을 또 발간했어. 2045는 아니야. 더 당겨졌어. 더 당겨졌어. 2045년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레이 커즈와이라는 과학자가 1년에 한 100만 그루치의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공간 약을 사먹었어. 자기가 지금 한 75세쯤 됐어요. 그러니까 45년까지 살려면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약을 다 먹으면서 그때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영혼 불멸하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이제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다 노력하는 사람들, 오래 살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주의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저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거, 나노 골trang, 줄기세포, 크리스토9, 랜도인만, 이런 온갖 방법을 써서 하지만 인간의 수명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처럼. 근데 실제로 이런 알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 베조스하고 러시아 공관장자 유리 밀러라는 사람이 두 사람들은 가지고 돈밖에 없습니다. 세운 기업인데 노벨상 수상자들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오래 사는 것, 인간이 오래 사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리고 저기요, 그리고 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연봉을 100만 불씩 무조건 오래 사는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발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낼지 그거랍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내에 알약 하나 먹으면 10년 젊어져. 10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새에 사람
200살까지 산다고 하는 얘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책도 썼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해요. 영어 불가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로 사는 거예요. 디지털로 영어 불가. 지금 자기가 죽었어도 자기 목소리는 떠돌아 다닙니다. 영국에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바타를 통해서 영어 불가. 아바타가 대신 살아요. 나처럼 살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영구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성경적인 정의 말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남자 여자를 창조. 예레미야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내가 배에서 나올 때는 너를 섬겨라. 너를 여름 안에 선지자로 세워. 이렇게 성경에 나온 얘기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디자이너 백이나 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걸 변경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저 규정을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인간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재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유발 하라리의 책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이 공헌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묘사했죠. 물론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최대의 지식인이고 저 사람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한국에도 보니까 번쩍하게 가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발 하라리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유튜브에도 가서 보세요. 유튜브에도 굉장히 저 사람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하고 저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유발인지 나발인지 저 사람은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장이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책을 제가 다 읽었을 건데 저 사람은 진화론자의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의 사상을 알고는 있대요. 저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 지적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 크리스천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시 다짐을 해야지. 저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듣다 보면 머리 돕니다. 머리 도와요. 근데 제가 지금 고대 그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출애굽을 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허구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근데 저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제가 닥터 피한테도 물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왜 괜히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문자적으로도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애굽의 산, 이집트의 산 흔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430년 더 살았다고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 반도에 40년 동안 왔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어각적으로 증거가 없대요. 저 사람들이 학문적인 또 업적은 많아가지고 굉장히 책도 많이 써내고 제가 저 책을 다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한 책을 다 갖고 읽어보고 있는데 책은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이 연구를 많이 하고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은 없다는데 결론이 어떻게 보면 악이죠. 악이에요. 학문적으로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지만 악이에요. 저희가 내가 볼 때는 악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불가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닥터피가 더 문제해요. 굉장히 믿는 학자거든요. 한국에 저 김용옥 같은 사람 뭐예요? 엑소더스 아카데미 우리 이 출애굽 강의도 하고 그럴 때 얘기를 하는데 김용옥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저희 스님들이 와서 김용옥 씨가 강의하는 거 듣잖아요. 저 사람이 마가복음 강의를 비롯해가지고 기독교가 발전된 천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근데 출애굽은 공상이다. 황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 고고학자가
출애굽 가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고고학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핑클스타인. 아주 대표적인 악마의 인물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인데 악마예요. 항모제가 없으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핑클스타인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예요. 그 사람이 쓴 책과 마틴들이 굉장히 인형이 돼요. 결국 뭐 다른 거 없다. 얘들 거짓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저 김영옥 같은 사람한테 누가 좀 맞짱 사람 없냐. 그만 목사와 신학교 교수인데 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나오냐. 좀 맞짱 떠봐라. 나와봐 좀 맞짱 떠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어. 한국에서. 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DNA라는 걸 연구해야 할 게 우리 기독교에서 염려해야 될 게 인간 생명의 신성성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인간론, 창조론 이런 것들이 다 영향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 됩니다. 인간이 창조의 주인. 인간의 이 유발 하나님 책에 다 나와요.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가장 무료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화된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지나쳐가지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이 어떤 건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뭐 이해합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신이 맡은 역할을 인류,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에 기울을 기울여요. 자신의 목소리에 기울을 기울이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울을 기울여요. 자신에게 충실해요. 자신에게 충실해요. 이걸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 기독교 관점으로 봤을 때 저거는 완전히 해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한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을 믿어라. 마음 가는 대로 힘들어요.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기독교 사상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21세기 최대 거짓말 생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데이터 있습니다. 데이터 있습니다. 데이터 이제는 믿을 만한 거는 사람한테서 배울 게 없다. 오로지 데이터만 믿어라. 데이터. 이거 뭐라고 주장해? 데이터 가져와.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하고 믿어주고. 그런데 그 데이터는 뭐가 나요? AI가 훨씬 나은 거죠. 사람의 그만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은 신성하지도 않고 호모사피엔스는 창조의 정점과 호모데우스의 전체도 아니다. 인간은 그저 만물 인터넷을 참여를 보고 있다. 인간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주의에 이미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데이터이즘, 이게 이제 종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시공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얘기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다른 AI가 뭐 있고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저거는 화폐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블록체인이 뭔지, 코인, 크립토커런시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비트코인은 아세요? 6년생으로 해서 아예 취소하셨어요. 비트코인 얘기하면 저도 이제
사탕방귀가 이제 한식.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이런 얘기 강의를 수백 번도 많이 했는데 가격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강의에서 얘기하고 꼭 가격 얘기를 들어요. 비트코인 값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그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근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성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꼭 기억에 잡아두신 중. 왜냐? 블록체인 세계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이 세계는 이미 방금까지 와 있고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원해서 인터넷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세상이 왔다는 거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블록체인은 그렇게 30년 전에 나온 인터넷보다 훨씬 크게 훨씬 큰 블록체인 세상.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이게 블록체인 기본적인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코인이 만들어지려면 블록체인이라는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로 얘기하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쓰게 되는 것은 반드시 코인 하나가 생겨야 돼요.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물론 안 생기게도 만들 수가 있지만 안 생기게 만드는 건 그런 효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고 만들어지는 게 코인. 그래서 코인이 그렇게 나와요. 이 세계는 화폐를 바꿔요. 화폐의 개념을 바꿔요. 그동안의 화폐의 발달을 보면은 포르투갈 화폐, 스페인 화폐, 네덜란드 화폐, 프랑스 화폐, 영국 화폐, 미국 화폐 이런 것이 각각 거의 한 100년씩 지배했어요. 그 나라가 지배하면 화폐도 지배해요. 앞으로는 미국의 화폐가 점점 쇠퇴를 하고 앞으로 이거를 뭐가 대체할 거냐? 비트코인이 대체할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걸쳐서 한 30년, 40년 서서히 처음에는 따로 같이 쓰겠죠. 같이 쓰다가 점점 비트코인 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달러는 점점 적어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에는 비트코인 반대론자였어요. 지금 완전히 찬성론자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찬성론자인데요. 일단 화폐를 바꾸고 그리고 저거는 국제화폐예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저거 쓰고 아프리카에서도 쓰고 인도에서도 쓰고 한국에서도 쓰고 전 세계에서 다 쓸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가격이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강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가 심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인플레가 심한 나라에서도 이거를 도입하면 안전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국제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금융혁명을 만듭니다. 금융혁명. 조금 바뀌는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기업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블랙록이라는 회사. 그 블랙록의 CEO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완전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찬성론자로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코인화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코인화. 금융혁명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도 사고 팔 때 코인으로 사고 팔고 주식도 사고 팔 때 코인으로 사고 팔고 물건 살 때도 코인으로 사고 팔고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금융혁명에서 모든 투자 상품도 저거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터넷 혁명을 만들어요. 인터넷 혁명.
인터넷. 여태까지가 제2세대 웹 2.0이라고 불러요. 웹 2.0, 웹 1.0, 웹 2.0이 되지만 앞으로는 웹 3.0의 시대이다. 새 술은 새 무대에 담아라. 새 인터넷은 새로운 인터넷이, 새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인터넷이 될 겁니다. 뉴 테크놀로지가 담을 붕대가 없는 거예요. AI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가 아까 장관님이 쭉 수십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많은 테크놀로지를 담을 새로운 붕대가 없는 거예요. 옛날 인터넷까지만 그 새 인터넷이 블록체인, 그 새 인터넷이. 그래서 인터넷 혁명을 여태까지 인터넷 시대보다 훨씬 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장점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현대에서 오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은행 어카운트도 없죠? 전 세계에 은행 어카운트 없는 사람의 숫자가 20억에서 30억 명으로 봅니다. 가난한 사람.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은행 어카운트 없어. 또 멀리 떨어져가지고 은행을 못 가. 어떻게 되냐? 돈이 필요하거나 돈을 저축하는 수단이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돈 있으면 장독대 밑에 숨겨놓고 어디 다락방에 숨겨놓고 여기다가 화폐개혁 한번 일어나면 다 달리고 홍수 나면 돈도 다 떨어졌나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성질제 있는 사람들 그런 데 사람이 많아. 그리고 돈 필요하면 은행의 그 혜택을 못 보니까 고리 대금업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은행이 생기는 거야, 이제. 내 핸드폰이 은행이야. 여기서 코인을 받고, 여기서 코인을 쓰고, 코인을 딴데 보내고, 이렇게 은행 아닙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은행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훨씬 빠르게 이게 전파되고 있어요. 남아메리카 같은 데서 훨씬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어디에 지금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네 화폐가 그냥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은행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크립토커런시입니다. 블록체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시스템이라고 저 혼자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강의하면서 그래, 저는 성경적인 시스템. 왜 성경적인 시스템이다? 목사님이 물어요. 이래서 성경적이라고. 아니, 나 몰라. 그렇지만 여기에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여기 당한 사람도 많고 가게 나갔다 해가지고 당한 사람이 많고 왜 성경적이라고 해요? 그런 거 빼고 그런 거는 장에 달라붙는 구독이지 장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 살인적인 인플레부터 해방되고 있어. 전 세계 중에서 살인적인 인플레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제가 저기 적폐가 많았어요. 하도 많은데 제가 짐바브웨, 수단,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예멘, 남아공, 이란, 이ትዮጵ야, 몰도바, 가나, 하이티,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스파냐 거의 아프리카 전 국가와 남미의 거의 전 국가, 중앙아시아 전 국가 전부 인플레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외입니다. 인플레가 시달리고 인플레가 있는 나라는 이게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뱅크런, 잘 사는 나라에서도 뱅크런, 수출이 일어나죠. 은행에 돈이 있는데 못 찾아가냐.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의 노예예요. 고리대금업의 노예. 필리핀 같은 데 가보니까 왜 이렇게 전당포가 많아요? 뱅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산처업이 엄청나게 성장. 블록체인 금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줬네요. 저런 거에 맞는 성명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고수술 외에 해외 성공으로의 해방. 해외 성공, 지금 현재 문제점. 해외 성공하는데.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은 뭐 요즘에 빨라졌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도 한 이틀 걸리다, 이틀에서 3일 걸리다. 만약에 캄보디아나, 저기 저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성공하려고 그러면 거의 일주일, 2주 가까이 걸리고, 수수료도 양쪽에서 100%씩 돼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정기적으로 송금을 해드리는데, 양쪽에서 거의 50불, 60불까지 100불이 더 빠져요. 그 다음에 시간도 일주일 이상 하는데, 만약에 저 크립토로 송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일 빠른 크립토는 들어가는데 4초 걸려요, 4초. 송금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 제로. 왜 이거 안 써요? 이거는 선교사들만 할 줄 알고, 교회에서 송금하는 재정 장로만 이게 깨어있으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깨어서 못해. 그럴 줄 몰라서 못해. 그리고 이거를 666으로 보는 사람 많아서 안 해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이런 거 크리도 안 하는 이걸 약의 근원이가 아닙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전 세계 성공을 먹고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공으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투표구에서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안 써요. 이걸 안 써요. 당신은 다 이미 쓰는 나라가 많았어요. 복음 수호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직접 전달. 복음에 얽힌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 선거를 주라고 선교제 줬는데 이게 진짜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돈이 없어요. 옛날에 IT에서 그 수해났을 때 6억 달러 이상 모였는데 복구하라고 6억 달러를 모아서 갔는데 실제로 집복구한 건 3차밖에 없어요. 다 중간에 다 어디로 갑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이 크립토 성공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저 재무장관이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걸로 성공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2억 2,500만 달러. 좀 어느 시점에서 이제 훨씬 그거보다 많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그런데 독재 국가는 이걸 장려하지 않아요. 독재 국가의 독재자일수록 돈을 잘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놓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장려가 안 해요. 가장 좋은 예가 시진핑은 이거를 완전히 악마화하죠. 시진핑은 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다 홍콩 가서 합니다. 어딘 가서 뭐죠? 유통 용도를 투명하게 하죠. 유통 용도를. 이 블록체인 접근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정직성. 투명함. 원산지에서부터 소비자 손에 올 때까지 아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뭐든지 간에 와인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제품이 저게 적용이 되면 아주 투명하게 관리가 됩니다. 중간에 이게 부정부패의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IBM이라든지 월마트 같은 데에서는 무조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전부 블록체인을 다 적용하라고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나 보면 그런 회사에서 하겠어요. 월마 차이나 같은 데서 저렇게 사람들 물건 살 때 좀 핸드폰들을 쬐보자. 핸드폰들이 쬐보. 이쪽 경우가 다 드러나. AI하고 결합해서 저렇게
물건의 식료품에 대한 관리가 철두철미해야 되는 나무 심는 거. 아프리카 같은 데 나무 심고 여기 이런 나무 심기 프로젝트가 무지하게 많아요. 나무 하나하나마다 칩을 붙여가지고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는지를 관리하는 거. 그걸 뭘로 하냐?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거. 수백만 그루, 수천만 그루에 대해서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거 보세요. 소에다가 전부 이걸 적용한다. 소의 건강 상태가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소가 건강해 우리가 많이 온 쇠고기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블록체인입니다. 이렇게 베리치려고 나무 관리를 시행하는 곳이 이미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곳곳에 많다. 가짜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에서는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니 그래가지고 학사 관리에 그 블록체인을 씁니다. 학사 관리, 성적 관리라든지 출석 관리라든지 뭐 선생 관리라든지 뭐 이런 학교 시스템에서 이게 블록체인이 있어요. 500만 명이 넘는 학생과 75만 명 이상의 교사 디지털 아이디를 하나씩 다 줬어요. 디지털 아이디. 태어나자마자부터 디지털 아이디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심승의 편지 뭐 그거 하고 딱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사실 말을 섞게 하셨습니다. 뭐든지 다 디지털 아이디 하면요. 아이디가 끝나요. 여러 가지 아이디가 있습니다. 뭐 여권 따로 있고 주민등록증 따로 있고 뭐 학생증 따로 있고 인슈런스 카드 따로 있고 뭐 카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증빙서류 여러 개 많잖아요. 디지털 아이디화하면 디지털 아이디 하나로 끝납니다. 모르겠다. 이미 그걸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동유럽에. 그래서 학사 관리도 더 디지털 아이디 하나로 가지고 있어요. 난민도 저 디지털 아이디 하나씩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난민이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에서 수십억 명한테 저 디지털 아이디를 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아이디. 그 디지털 아이디는 뭘 가지고 만드냐? 자기 눈동자, 홍채, 지문, 얼굴 인식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만의 보유한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 디지털 아이디하고 연관시켜요. 학교 가면은 학교의 그 학사 관리도 그 디지털 아이디 가지고 하고 성적 관리도 하고 졸업하면 우선 어디 취직했을 때 뭐 취직했을 때 모든 그런 연결 이런 것도 디지털 아이디로 다 하고 성적 증명되려고 그랬을 때도 그런 거 다 하고 학사증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도 그 디지털 아이디로 다 하고 그래서 이런 가짜 학위 우리 뭐 가짜 학위 무지하게 많잖아요. 특히 왜 우리 기독교계에 이렇게 가짜 학위가 많은지 이건 알다가도 가짜 학위들을 좋아해요. 이런 명품 같은 것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명품들은 이제 다 지금 여기 블록체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짜 없어지거든요. 핸드폰만 째보면 이게 가짜 디지털이 나옵니다. 이 투명성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투명성. 가짜 없애고 투명성.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케이스를 보면 알죠. 그때는 부정부패의 원천이죠. 독립성. 정착하게 느껴집니다. 공전척결 이런 것도 다르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원하지 않는 이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알아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만 모르고 스스로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친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지구상에서 저 혼자 블록체인 시스템은 성경적이다라고 혼자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양쪽을 다 알거든요. 성경 쪽을 아시는 분은 블록체인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불확실히 아는 사람은 또 성경을 몰라. 저는 양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불확실은 성경이다. 근데 저 아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고 묻길래 제가 불확실 혁명이라는 책을 선물해드렸어요. 한 3페이지 보내주면 이거 어려워서 못 읽어.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일의 강의는 왜 출애굽의 진리성에 왜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반드시 문제 질문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우리 성경만도 사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도 전혀 설득이 없는 책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봤는데 이게 거짓말 추상이다. 그럼 그런 성경을 우리가 왜 믿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빛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써서 이 진리성을 우리가 규명을 하고 그걸 교육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훨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우리 시내산을 제가 두 그룹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이번에 서울에서 갔다 온 사람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갔다 오면 이름이 달라집니다. 갔다 오면 그런 작업을 하자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이 다 할 수가 없는데 마치 다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일수록 저런 성경이 주는 서로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그것도 저밖에는 저렇게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 없을 테나 그래서 내가 이 성경에 그리고 일반적인 성경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강의를 많이 들어요.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이걸 증명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강의도 해주시고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면 마치기로 하고 그만.